다양성과 포용 현대가족의 위기지원 1주차 2차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21세기의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2차 시에는 가족의 주기와 가족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결혼과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가족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가족 역시 어떤 발달의 주기를 따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이 이론을 통해서 가족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족 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족의 주기, 패밀리 사이클이라고도 용어를 짓기도 하고요. 동등하게 이게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성인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발달해 오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부모 품에서 어떻게 양육을 받고요. 어린이집에 갔다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어떤 분들은 성인의 상태로 그대로 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기 이후에 데이트를 하고 어떤 분과 사랑을 해서 가족을 형성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또 자녀의 출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족의 형성 이후에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도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우리가 패밀리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이 주기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결혼으로 형성되어서 자녀의 출산 그리고 자녀의 성장으로 확대되었다가 자녀의 결혼과 독립으로 축소되고 그리고 그 축소된 그 가족 내에서의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가족 주기라고 합니다.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즉 시간적인 연속성에 따른 가족의 모습의 변화를 가족 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족 주기는요, 어떻게 가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주기에 따라서 가족의 기능과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그 안에서의 역할의 내용, 가족 내의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의 형태도 매우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 주기를 이해함으로써 그 각각의 단계별 가족들의 욕구, 그리고 기대, 잠재적인 문제, 취약점, 강점 등을 시간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해하고 가족의 계속적인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이러한 가족 주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형성되고 변화하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가족들이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서 역할과 기능이 다 변화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부의 어떤 변화들을 어떤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또 예측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자녀라면 공부하는 데서 그다음에 또 결혼을 하고 어떻게 뭐 독립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부모님들과의 관계, 부모님들의 역할, 부모님들의 기능이 다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족, 특히 우리는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가족 주기는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을 발달 단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생활이 일정한 패턴을 가진 단계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독립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노년의 부부가 생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화면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연령, 결혼의 시기가 20대에 시작을 하는가 40대에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가족 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40대에 시작했을 때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그 가족의 주기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수도 의미가 있겠죠. 한 명을 기르느냐, 두 명을 기르느냐, 세 명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머니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산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 간의 터울이 짧은가 긴가에 따라서도 가족의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이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언제 끝날 수 있는가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느냐 아니면 결혼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인고학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가족원이 변동하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가족의 주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외에 가족 내 직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가족의 어떤 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듀발이라는 학자는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이 가족 주기를 8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우리가 이 가족 단계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신혼기, 결혼해서 자녀 출산 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자녀 출산 및 영아기 자녀기, 첫 자녀 출산에서 30개월까지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30개월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약 2.5세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산 이후에 가정 내 양육을 하거나 이렇게 걸음마기를 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의 어떤 시기로 좀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 자녀기, 첫 자녀에서 2.5에서 6세 정도의 기간까지의 어떤 시간을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단계는 학동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학교에 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초등학교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자녀가 6세에서 13세까지의 어떤 시기를 네 번째 단계라고 보고 있죠. 다음은 10대 자녀기입니다. 첫 자녀가 13세에서 20세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지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떤 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 시기, 그 시기가 이제 10대 자녀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여섯 번째가 진수기, 첫 자녀의 독립과 막내 아이의 독립 전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단계는 중년기, 부부만이 남아서 은퇴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여덟 번째는 노년기, 은퇴 후 사망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8단계의 가족 주기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변이 과정에서 가족 내 많은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혼기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가운데서도 이 부부간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부부의 은퇴, 사망 등의 변이 과정에서도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적인 변화나 부부의 은퇴, 사망 등의 어떤 가족 내의 변화, 이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이 전이기에 역할의 변화, 그리고 가족 내 긴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원의 적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뒤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족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가족 내의 응집성이 어떠한가, 어떻게 역할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역할의 분배를 재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족 내의 어떤 갈등, 가족 내의 화합, 가족 내의 어떤 변화의 어떤 적응이 매우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이렇게 가족이 변화하는 가운데, 즉 주기별로 변화하는 가운데 그 가족이 성취해야 된 과업도 있습니다. 자,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단계별로 획득해야 될 행동 형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통해서 성인까지 이루어 발달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성취하고 획득해 왔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릭슨의 이론에 근거해 보면 부모님과의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자율성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주도성을 형성하고 지금은 근면성을 형성하고 그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인에 이루어서 또 다른 친구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는 그런 과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데도 발달의 과업이 있지만 가족 역시도 가족의 주기에 따라서 꼭 획득해야 되는 발달의 과업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족 주기 단계에 따라서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적인 요구,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가족적인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성취해야 될 여러 책임과 행동 규범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발달해 가는 가운데 다양한 발달적 과업을 성취를 꼭 해야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주기 단계별로 가족이 어떠한 발달 과업을 형성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결혼을 아직은 안 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 시간에 나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우리 부모로서 부모님에게서 어떤 것들이 좋고 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을 것 같은데, 가족 등기 단계에 요 과업을 꼭 형성을 해야 그 발달 단계에서 다음의 단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잘 어떻게 보면 조화로운 적응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도 향후 결혼을 할 때 잘 그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신혼기입니다. 신혼기에는 역할과 책임 관계 기준을 조금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TV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신혼기에 너무 많이 싸웠어. 3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싸웠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내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내가 만일 남편이라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기준을 상호간에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저희 부모님 세계라고 볼까요? 그때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어, 아니면 아내라면 가정 내의 살림을 꾸린다, 자녀를 키운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좀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되어 있고 뭐 의논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좀 합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이 뭐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로서 양분되지도 않고 서로의 책임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 각각의 역할, 그 다음에 책임은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각자 세우고 그것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런 내에서 사실 만족스러운 소득과 지출 체계도 수립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미래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소득을 저축하겠다. 아니면 나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지출은 해야 한다.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과정을 상호간에 합의하여서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호 만족스러운 애정 표현, 성생활 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애정은 충분하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성생활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체계도 신혼기에 수립하게 됩니다. 그 외에 효율적인 대화 체계, 친인척과의 원만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즉 시댁 아니면은 본가, 처가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경계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신혼기에 합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와 대화 체계, 그리고 임신과 부모됨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하고 어떻게 보면 적응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신혼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죠. 자녀 출산 및 영아 자녀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개념 안에서의 가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이후에 자녀 출산까지도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자녀 출산을 한다면 이 자녀 출산 이후에 이 부부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부모라는 역할이 새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아기 자녀가 된다면 이 부모 역할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자,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조금 조정이 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시간과 가사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부만 생활하던 그 가운데 그 자녀가 다시 태어남에 따라서 그 가족 내 시간도 좀 조정이 되고요. 가사 역할도 늘어남에 따라 이런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각자의 부부가 매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조정과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 영아자녀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유아기가 된다면 또 아이가 또 자라남에 따라서 그 아이의 어떤 발달 과정이 아주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유아기가 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겠죠. 이럴 때 아이를 데려다 주고 또 양육을 하면서도 데려오고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새로운 시간도 아이가 또 어린이집에 갔을 동안에 새로운 시간도 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공간, 에너지, 시간, 재정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역시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자,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부의 아이에 대한 관심은 편안하게 양육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떤 초등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잘 지내고 학교에 적응하고 그리고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역할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학동기라고 하는 어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이 아주 크게 변화하게 되고 크게 증대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잠재적인 개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로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이 정서적인 안정과 소속감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사가 또 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신혼기, 자녀 출산, 영아기, 학동기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녀의 출산 이후에 어떤 부모 역할 적응과 그 적응에 따른 부부 역할 재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됩니다. 이 청소년기 자녀, 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이제 초등학교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계속 가면서 이 아이가 향후 성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자아정체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청소년 자녀가 성장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획득하고 이런 가운데서 학업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부모들은 이 자녀의 변화된 생활에 조금 적응하고 그 안에서 재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역할 변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이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개인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지금 이 시기에 맞닥뜨려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부모들도 변화하는 것, 인생의 어떤 가운데서 이제 성인기에서 이제 중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년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진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진수기는 자녀의 독립 지원과 자녀와의 관계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이 아이가 독립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아이의 어떤 재정 계획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사회적으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 부모의 역할로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 중년기와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 진수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자녀가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부부만 남아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부부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이 가족 내의 큰 역할로 맞닥뜨려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과 같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학교에 기숙사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독립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가 독립해서 아버지와의 시간이 더 많아져서 난 너무 좋다라고 하는 어머니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네가 없어서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모님들의 관계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많은 위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중년기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부부 간의 관계를 좀 재정비함으로써 이 가족의 주기를 잘 넘어가기 위한 어떤 노력과 현명함이 조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 조부모 역할과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또 중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노년기입니다. 노년기는 노화 및 은퇴를 적응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쇠락을 하고요. 은퇴가 맞닥뜨려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은 그것을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과 어떤 과업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의 어떤 역할이 또 달라지는 가운데서의 부부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이 시기에 또 크게 또 큰 어떤 과업으로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노년들, 이 은퇴를 통해서 가족으로 지금 돌아오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사람들이 가족 친지와의 유대감을 유지함으로써 정서적인 건강을 좀 유지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향후 닥칠 배우자의 사별과 죽음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노년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신혼기, 자, 지금 어떤 그 성인 두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을 하고 키워서 독립을 하고 빈둥지식이라고 하죠. 중년기를 거쳐서 노년기까지 이루는 여러 가지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단계별로 발달 가업을 이해하는 것은 단계에서 가족이 기대하는 욕구들과 가족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족원들이 단계별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과 가족의 적응, 성장이 더 가능해지고 가족의 행복도 증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가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가족의 어떤 그 주기별로 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가족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 가족을 이해하는 데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들과 변화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 이론이라는 것은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일련의 사고방식과 아니면 아이디어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론적인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뜯어서 살펴보이는 그런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역할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니면 가족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어떤 의사소통의 뭐 문제가 되지는 않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면 가족의 역할이 이 가족을 기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등등 가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족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자들은요, 이 자신의 가족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그리고 이런 그 가운데서 나타난 어떤 궁금증을 실제 더 알고 혹시 왜곡되는 부분은 없나, 잘못된 신념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 고치고 정상적인 측면에서 가족이 잘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학자들이 사실 정상적인 측면 잘 기능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상들을 뜯어서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이 만약에 조금 비합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좀 잘 적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가족이 잘 기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자들인데, 이런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 안에서 가족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학자들은 가족의 변화를 예견하고 대처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이 이론적 관점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자, 가족이 구조가 있고요. 그 구조는, 가족의 구조는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 구조 기능론적인 관점에서는요, 사회의 유지와 안정, 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의 제도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각 부분이 합의된 가치와 규범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자, 저는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그 사회 안에서 어떤 교수라는 역할을 하고 제 역할을 잘 함으로써 우리 대학이 잘 기능을 하고 대학이 잘 기능을 하면 학생들을 가르친다 아니면은 교육을 한다.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 잘 기능한다라고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 이게 어떤 그리고 대학, 그리고 여러분 역시 모든 구조 안에서 기능을 하는 데서 사회가 잘 유지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가족도 잘 기능을 하고 또 구조 안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의 존속과 어떤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구조 기능론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 가족관계는 가족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고 그 사회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거시적 관점에서 가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는 것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사회의 존속과 질서 유지 및 문화 전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기능한다라고 보는 것이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가족의 관계를 보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족은 사회의 존속과 질서를 유지해서 매우 필요한 존재로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균형 유지와 안정, 사회 집단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현상이 기능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그러니까 뭐 남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족을 형성을 하면 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성별 분업과 관련돼서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의 정서적인 역할은 또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기능으로 잘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회적인 재생산 역할을 하는 그것 자체가 가족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편은 도구적 역할이라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아내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족관들과의 관계를 윤활유처럼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능적이다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가족은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족 형상을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지만 그 조화와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족 내의 갈등의 존재, 그 다음에 사회의 갈등의 존재는 간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통제를 위한 투쟁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또 남녀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역기능적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조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재생산적으로 보고라는 그 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천편일률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입니다.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지각하는 바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파악하고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는 과정은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가족 내에서의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얼굴 표정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교환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가치의 변화를 이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현상의 내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가족원들 간의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행동과 의사소통을 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안에서의 어떤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가족 내 과정으로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 요즘에 뭐 부부관계에 대해 나와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나한테 너무 서운하게 해요. 아니면은 남편은 뭐 이런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는 나의 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서로 이제 각자의 입장을 막 이야기할 때 전문가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말을 하시죠. 이 남편분은 이런 의도로 이런 용어를 이해를 했는데 아내분은 이런 이야기를 본인의 해석대로 해석하시는군요. 뭐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셨군요. 이 안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함으로써 가족이 잘 기능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상징적 상호론적 관점에서는 가족 내 의사소통이 비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과정 통해서 어떤 적응도 이루어지고 갈등도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잘 촉진된다라는 점에서 그 가족원들 간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에서는 배우자 선택, 세대 간의 가치 전달, 역할, 지위 관계, 결혼 만족, 의사소통, 부모 자녀 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자 간의 의사소통 안에서의 가치 전달, 역할과 지위 관계 부여에는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 권력의 영향, 정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문화제도 안에서의 사회 구조적인 영향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사회 교환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 교환론적인 관점에서는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과 집단,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왜 지속이 되고 사회적인 관계가 왜 끝나는가, 어떤 측면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앞에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는 이 서로 간의 대화 안에서의 의사소통 안에서의 의미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지만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는 이 상호작용 내에서 어떤 것을 얻는가, 그 안에서 보상을 어떤 것을 얻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득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나는 포기해야 할까요? 자, 그냥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이 역할을 하고 내가 정서적인 부분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부분이 필요한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고,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보상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리하면 관계를 지속하고 불리하면 관계를 중단하거나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는 데도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친구를 만나면 즐겁다, 아니면 정서적인 도움을 얻는다, 내가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조언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고 조정하려 할 수도 있죠. 자,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어떤 보상과 이득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족이라도 동일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는 이 보상이냐, 이 비용이냐, 이익이냐, 비교 수준이냐, 대안이냐, 효율성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 가족연구에서 이성교제나 배우자 선택, 가족 내에서의 권력관계, 결혼 만족도,
뭐 이런 뭐 노인과의 관계나 노인, 부양, 뭐 가족 폭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 교환론적인 관점이 중요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쪽이 자원이 조금 낮을 때 어떤 사람이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 관계에서 힘을 가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 보상을 좀 얻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족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회교환론적인 관점은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및 해체를 매개하는 개인적, 관계적 요인을 설명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보겠고요. 또 보상과 비용의 가치를 지각하는 데 개인차가 있는 것을 간과하고 상호관계에 관심이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갈등론적인 관계입니다. 앞에서 유사한 그 권력 관계에 비추어서 이런 집단 안에서 모든 어떤 그 사람들은, 즉 사회 집단은 본질적으로 자원을 불평등하게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가족 역시도 구성원들 간에 대립과 이익이 상충하여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자원이 다 공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자녀라 하더라도 첫째, 둘째, 셋째의 위계에 따라서도 부모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럴 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 생활에도 갈등을 종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능력과 공유된 규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갈등은 필연적이고 갈등을 재생산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함으로써 가족 통합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갈등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족에 대해서는요, 실제 모든 가족은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구조 기능론적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조화와 갈등이 공존하는 가족의 양면성을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내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족 갈등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서 갈등론적 관점은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갈등론적 관점은 가족 내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그 과정에 너무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 존재하는 사랑이라든지 유대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사랑으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역할하는 다양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자, 여권론적 관점도 있습니다. 이 가족 내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가족 내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습득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으로 습득되는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는 것, 젠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남성 지배적인 구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화권에 따라서 가족의 모습이나 결혼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되었는데, 이런 그 문화권이 남성 지배적인 구조가 있다면 그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권론적 관점에서는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특히 한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현대사회에서의 가족관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안에서 여성들이 남성 지배적인 사회 구조와 가족 구조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권리의식을 갖고 동등한 지위나 자유, 경제적인 독립을 누리고 자신의 삶과 상황을 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이 여성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고 가족 안에 존재하는 공적, 사적인 분리, 남성 지배, 불평등, 갈등, 폭력 등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사회에서 생각하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한부모, 재혼, 조혼 등의 다양한 가족을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전통적인 어떤 가족에 대한 가치에 반하는 그런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권론적인 관점 안에서는 이런 지금 현대사회 안에서 주부 역할 강요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력이 제한되는 현상, 혹은 여성의 성이나 출산에 대한 남성의 통제나 전통적 성 역할과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을 분석을 해서 여성 해방을 위한 대안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온건적 입장에서는 양성평등 구조로 가족 구조를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급진적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결혼 양식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재구조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죠. 자, 이런 여건적 관점에서는 가족 내 성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남녀 간의 평등하고 조화로운 삶과 인간 행동 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또 이 입장에서는 여성 중심적이어서 남성들에 대한 차별적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자, 여섯 번째는 가족 발달론적인 관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가족 발달론적 관점에서 가족 주기를 다 살펴봤었는데요. 그 입장입니다. 가족 주기, 단계, 전이, 규범, 역할, 사회적 지위, 발달 과업 등이 중요 개념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의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갖고 그 단계에 따른 여러 요구,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가운데서 가족원들이 잘 적응하고 발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가족 주기에 따른 결혼 만족도, 의사소통이나 역할, 권력, 취업, 의사결정이나 갈등 등의 연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 발달론적 관점은 핵가족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정보를 주지만 확대 가족이나 한부모, 재혼, 무자녀, 조성가족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가족 단위의 분석에 치중하여서 개개인의 발달과 개개인의 어떤 상호작용은 또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기타 관점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생애과정 관점입니다. 이 생애과정 관점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가족 발달론적 관점의 제한점을 보완함으로써 한 개인의 생애 과정이 개인의 발달과 가족 경험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계론적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지만 또 부부 안에서의 상호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또 부부와 자녀 체계가 또 있고요. 또 자녀들은 또 서로 형제, 자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서 부부 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부부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자녀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체계론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통일적 전체를 구성하는 상호 관련된 부분들로서 서로 체계를 이해합니다. 가족 체계를 부부, 자녀, 형제 등의 하위 체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동시에 광역 환경으로서 가족 외적 체계와 가족 체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역할, 의사소통, 권력 구조, 경계 등을 분석하여 통합적으로 가족에 접근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기능론을 어떤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사회 유지, 문화 전달 측면을 중시하는 관점,
진보적인 관점으로서 갈등론, 여권론을 기본으로 가족 내 불평등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계급의 재생산, 성불평등의 재생산 조직으로서 가족 구조의 문제를 노출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그 시각들이 존재하고 이런 그 시각을 어떤 측면에서는 가족의 위기로 보는 입장,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가족의 어떤 다양성 측면으로 보는 입장들이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질지 궁금합니다. 나는 지금 현대사회의 과정을 사회존속과 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니다. 이 가운데 이 현대사회의 변화는 가족 내 불평등이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입장을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잘 기능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불평등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존재하는 것이 가족을 설명하는 이론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가족 주기는 가족이 결혼으로 형성되어 자녀 출산, 자녀 성장으로 확대되었다가 결혼과 독립으로 축소되고 부부가 노후 생활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적 영속을 의미하였는데요. 이런 주기에 따라서 가족과 기능이 상호작용, 역할의 내용, 가족 내의 인간관계와 가족 형태도 변화하게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 가족의 주기와 가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으로 구조 기능론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 사회교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여권론적 관점, 가족 발달론적 여러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요.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정신적, 물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나는 훗날 자신들에게 현재 내가 받은 것을 베풀어 줄 것이다. 생각만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날 지켜주는 버튼목이다. 가족은 나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다. 직장에서는 위아래로 치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이런 어려움을 모두 견딜 수 있는 건 가족과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규련적 가족 관계를 통해서, 관계론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가족 관계, 가족의 문화, 사회의 변화를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